자, 이제 다시 또 마지막 교시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너구리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질문이 있었어요. 계산 문제는 본 시험에서 먼저 말 문제 풀고 나중에 계산 문제 풀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 각자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했을 거예요. 말 문제 먼저 풀고 계산 문제 나중에 풀어도 시간이 충분하고 내가 공부했던 거, 준비했던 거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러면 연습하신 대로 하는 게 베스트고, 내가 아직 연습이 충분히 안 됐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합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은 내가 먼저 풀어야 될 계산 문제를 정해놔야 돼요. 이걸 정해놓고 그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내가 풀겠다 바로. 그리고 내가 연습했는데 다른 유형이 나오거나 연습하지 않은 문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됐는데 그걸 풀려고 달라들면 무조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계산 문제에서 이건 풀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걸 정해놓고 그 문제를 반복 연습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정보연재 같이 문제가 나왔어요. 차 한 땡만 하면 돼요. 이건 1분 안 걸려요. 이런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말 문제 먼저 풀다가 나중에 보니까 계산 문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건데 차 한 땡만 하면 답이 나왔는데 이걸 못 풀어가지고 점수가 좀 모자라가지고 만약에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걸 정해놔야 돼. 정보연재 같이 간단하게 차 한 땡 풀 수 있잖아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나 허프 확률 모형, 각각의 유인력 계산, 이걸로 비율 구해서 소비자 수 곱하면 나오는 거, 이건 연습 많이 했다면 무조건 풀어야 되죠. 자기자본 수익률, 순분, 이지, 이것만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풀어야지. 대출 가능 금액 나오면 간단한 식만 이용하면 암산해도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풀어야지. 거래사례 비교법 무조건 100% 나온다고 했으니까 연습을 어떤 계산 문제보다 많이 했어야 돼요. 이건 100% 나오는 거니까 그거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를 정해놔야 돼요. 스스로 내가 자신 있게 연습을 해보니까 야, 이 문제는 확실히 풀 수 있겠어 라는 문제가 나온다라면 그 문제는 무조건 풀고 넘어가고, 근데 그 정도가 안 된다라면 계산 문제 시험장에서 못 풀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서운하게 들릴 수는 모르겠지만 계산 문제 풀 자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냥 한번 풀렸다라는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진 거지 합격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 수준까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내가 하려면 꾸준히 반복 연습해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내가 눈으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었던 거, 답 나왔던 거, 풀렸던 거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정말로 이건 내가 진짜 무조건 풀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다른 유형을 하나씩 더 추가해 가지고 넓혀 나가야 돼요. 계산 문제가 그러하다라고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자 보죠. 이어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주택담보대출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얘를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얘가 확실히 정리되었을 때 상가담보대출을 암기해 가지고 이걸 풀어내는 건데, 자 이것도 암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꼭 암기해서 무조건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 유형으로 정해놔야 돼요.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은 LTV를 이용할 때 LTV가 뭐예요? V가 가치, 밸류, 가격이니까 LTV에다가 뭘 곱한다? 가격을 곱한다. 자, DTI에서 I가 뭐다? 인컴,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을 곱하지.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나눠줘야 돼요. 나누기 저당상수.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씩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LTV의 V가 밸류 기준으로 대출액 산정하는 기준이 얘가 LTV였으니까 LTV 곱하기 가격, DTI, I가 인컴이니까 곱하기 소득, 덕에 나누기 저당상수. 이때 나온 금액이 각각 얼마가 될 건데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적은 것이 둘 다 만족하는 수준의 최대니까 적은 거. 자 상가일 때는 상환 능력을 얘기할 때 DTI가 아니라 부채 감당률을 쓰는데, 자 연결되어서 LTV는 LTV 곱하기 가격 그대로고, 상가일 때는 자 여기에서 요만큼을 따로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라면 외워놨으니까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가 있었죠.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이게 순이냐 연소득이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에다가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식을 외울 때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거기에 이제 다른 상가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에다가 뭘 하나 나눈다? 부채 감당률을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암기해놓고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한번 해볼게요. 자, 6억짜리의 주택과 상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주택과 상가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라. 근데 단, 이거 주의해야죠. 추가로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한 것 중에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이걸 내버려두고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봅시다. LTV가 40% 나왔어요. 대출금이니까 몇 원 나와야지 퍼센트원 이런 거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없는 비율을 써야지. 자, 가격 6억이니까 LTV 이용할 때는 0.4 곱하기 6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40, 2억 4천이지만 공정식 떼고 봤을 때, 자, DTI가 50 나왔어요. 그럼 DTI 곱하기 뭐? 소득. 자, 소득이 얼마인지 봤더니 6천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0.5 곱하기 60, 여기에 나누기 뭐? 저당 상수 0.15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200. 자,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금액이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 2억 이렇게 되겠죠. 2억. 자, 2억 맞나요? 330 나누기 0.15 앞에 있으면 잘하는 암산도 잘 안 돼서 저도 부끄럽고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200 나왔어요. 그럼 최대 대출 가능하면 200이죠. 근데 추가로라고 나왔으니까 기존에 돈 빌린 게 있다는 얘기야. 그걸 찾아야죠. 얼마? 여기에 5천만 원 있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거 얼마? 1억 5천 150원 더 빌릴 수 있다. 얘가 답이겠죠. 자, 상가담보대출은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두 번, 최근에 이제 10년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제 나올 때쯤 된 걸 대비해서 여기까지 외웠는데 이게 나왔다고 해서 틀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 더 정리하자면, 상가일 때는 LTV 곱하기 가격, LTV 40 나왔으니까 자, 6억 곱하기 0.4 이렇게 하면 되겠죠. 0.4 곱하기 600 하면 240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부채 감당률을 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득부터 시작해서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에요. 자, 소득이 얼마냐면 1억 나왔네. 1억. 자, 그러면 100에다가 나누기 저당상수 0.25 나누기 부채 감당률 2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0.5, 200. 네, 이렇게. 그러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이죠. 적은 금액이니까. 근데 얘도 추가로니까 기존에 빌린 돈이 1억이라고 나왔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건 얼마? 1억. 이렇게 1억 더 빌릴 수 있다. 그래서 1억 5천 1억 이렇게 답이 1억 5천과 1억 이렇게 되겠네요. 자, 식을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자,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상가일 때는 LTV 곱하기 가격도 하나 쓰고 여기에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온 금액의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이게 문제 나왔는데 틀렸다. 그럼 진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건 계산 문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암산으로 다 끝나는 문제니까 연습하셔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맞으려고 노력하셔야죠. 자, 하나 말 문제 대비해서 하나 우리 고민할 게 있는데, 자, LTV와 DTI 기준을 정하는 건 어딜까요? 한국은행장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금융위원회예요. 위원회. 이거 올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금융감독원 아니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우리 학교에서 관련된 거 두 가지 업무가 있는데, 첫 번째 LTV, DTI 기준을 정하는 거 금융위원회. 두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있죠. 리츠의 관리감독기관이 어디냐면 금융위원회. 그래서 리츠의 회계 처리할 때는 어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되냐 이렇게 나오면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금융위원회. 올해 답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니까 말 문제로 금융위원회 딱 정해놔야 된다.
금융감독원 절대 아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금융감독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금융감독원은 무조건 틀렸다. 자, 넘어가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타임이 있네요. 광고 타임. 우리 김포중앙 원장님께서 이렇게 무료 특강을 열어주신 거는 역시 뭐 돈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공부를 하신 분 중에 내가 전범위의 모의고사를 좀 더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김포중앙 선생님들이 만든 각 과목별 선생님마다 시크릿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 시크릿 모의고사 4회분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자, 이런 사람이에요. 확신이 부족한 사람, 내 공부는 좀 했는데 내가 어떤 수준까지 왔는지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시크릿 모의고사 구입해 가지고 뭐 전범위 뭐 6과목 다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해서 한 과목에 내가 좀 이게 확실히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내가 좀 약한지를 좀 빠르게 찾고 싶을 때는 4회분을 동시에 한번 풀어보시면 분명히 그 결과를 보면, 야, 내가 이 부분 항상 틀리네, 이 부분이 부족하네, 이 부분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면 합격 점수가 나오겠네, 이게 금방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4회분을 한 번에 다 풀어보시면 관련지어서 문제를 잘 꼼꼼하게 잘 만들어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 과목별마다 내 약점을 빠르게 분석할 때 이것도 필요할 거고, 모의고사는 사실 시간 배분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주어진 50분 주어져서 40문제를 풀겠지만 5분 마킹하면 45분 동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 한계가 있고, 물론 40문제 전문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5문제 10문제는 버려도 괜찮아. 공부 안 한 건 당연히 틀려야 돼요. 찍어서 맞으면 좋고, 이건 내가 읽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버린다고 했을 때 주어진 45분 중에 30문제에서 35문제 풀어내는 연습을 필요로 할 때 모의고사 활용하면 좋겠다. 시간 배분 필요하거나, 자, 처음 보는 문제도 내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연습을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시크릿 모의고사 구입하셔서 풀어보시면 합격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론을 구입하시면, 시크릿 모의고사 구입하시면 제가 암기코드 특강이 있었어요. 암기코드 특강이 영상도 열어줄 거니까 암기코드 누구나 다 외우면 빠르게 문제 푸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건데, 이 특강도 열어주니까 구입하시면 좋겠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자, 이어서 보죠. 상환의 계산 문제. 자, 제법 좀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계산 문제 중에 제가 보기에 많은 공부 잘하는 분들도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가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원리를 좀 알면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지만 계산 과정이 조금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원금 균등 방식에서의 상환액 계산하는 거,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상환액 계산하는 거. 이때 상환액을 얘기할 때는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원리금 중에서 원금과 이자는 각각 얼마씩이야, 원리금은 얼마야, 각각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금 균등 방식, 잠깐 말 문제 대비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각자 스케줄 있는 분들은 알아서 활용하시고, 저는 좀 천천히 가능한 좀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할게요. 무조건 이 방식은 다 상환 방식은,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근데 원금이 균등하니까 무조건 첫 번째 원금은 균등하게 갚겠지. 만기까지 원금, 얘만큼이 원금이라고 하면 원금은 갚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건 원리금을 갚는다 그랬어요. 다 상환액은 원리금 얘기했으니까. 이자는 무조건 줄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자는 무조건 감소한다. 만기로 갈 때 이자는 무조건 줄어. 이자가 늘어나는 건 없어요. 무조건 이자는 준다. 자, 원금은 일정하니까 이자가 이렇게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이 얘가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그러면 원금 일정, 이자 감소, 두 개 합친 원리금은 감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원금은 일정, 무조건 이자는 뭐 한다? 감소. 그러면 마지막에 원리금은 감소, 이렇게 해석하겠죠. 원리금은 감소되겠지라는 거. 자,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데요. 만기까지 여만큼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은 일정한데 이 안에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이자는 무조건 감소. 이자는 감소해요. 그 원리금 중에 어떤 건 감소하고 어떤 건 늘어날 건데, 줄어드는 건 뭐다? 이자. 그럼 늘어나는 건 뭐다? 원금. 그래서
자,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은 일정. 원리금은 일정. 첫 번째, 원리금은 일정할 거고, 두 번째는 무조건 이자는 뭐 한다? 감소. 그럼 세 번째, 뭐가 늘어야 된다? 원금은 증가. 이렇게 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건 당연히 이해해서 해석해야지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자는 무조건 준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정해놓고서 원금 일정, 이자 감소, 합친 원리금 감소. 원리금 일정, 그 안에 있는 이자 감소, 원금은 증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죠. 계산 문제. 자, 원금 균등 방식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첫 번째 원금은 일정할 거예요. 일정할 거고, 자, 이자는 감소할 거고, 자, 원리금은 이거에 대해서 합친 금액이고 감소할 거예요. 만기로 갈수록. 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고 각각 이제 계산을 얼마씩 해야 되냐? 자,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될 거예요. 10억을 빌렸어. 근데 우리가 말이 없으면 기간은 1년 단위예요. 근데 대출 기간이 10년이다. 1년에 얼마씩 원금 갚아야 된다? 1억씩. 이건 뭐 간단하죠.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될 거예요. 자, 핵심은 이자를 계산하는 문제. 이자 계산하는 문제. 이자는 대출금의 이자율만큼을 적용되겠지만 우리가 갚아 나가는데 이렇게 처음에 10억을 빌렸어요. 10억 대출을 했는데 여기 시점에서 야, 이자를 얼마 내야 될까를 계산할 때 10억의 이자율일까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갚아 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여기 과정에서 내가 3억을 상환했다. 그럼 여기서 잔금은 얼마? 7억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내는 이자는 10억의 이자율이에요? 7억의 이자율이에요? 7억의 이자율을 내야지. 갚은 돈은 이자를 안 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몇 회차 이자가 얼마냐를 알려면 잔금을 알아야 돼요. 갚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잔금을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몇 회차 이자를 계산할 때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다. 이게 핵심이고, 자, 이 잔금을 알려면 대출금 중에서 갚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야지. 갚은 돈이 얼마냐? 이걸 계산할 건데 이건 그냥 간단해요. 내 7회차에 이자를 얼마 내야 되냐라고 계산한데 그러면 그 전에 몇 번 갚은 거예요? 6번 갚은 거예요. 9회차에 될 이자를 계산하래. 그럼 그 전에 몇 번 갚은 거예요? 8번 갚은 거예요. 그 전에 몇 번 갚았다는 건 쉽게 해석할 수 있죠. 그 회차에 1을 뺀 나머지만큼 갚은 거죠. 그래서 갚은 돈을 찾아서 대출금에서 갚은 돈 빼면 잔금이 나오고 잔금의 이자를 곱하면 되고 얘와 얘를 더하면 원리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이해가 됐다면 한번 해볼 텐데, 자, 보니까 원금 균등 방식에서 3회차의 원리금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3회차의 원리금. 자, 원금 균등 방식에서 3회차 원리금. 자, 원금 균등 방식에서 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첫 번째 원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죠. 원금은 대출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대출액이 얼마냐면 8억이 아니라 8억짜리를 사기 위해서 5억을 대출받았다라고 나왔으니까 500원 이렇게 나올 거고, 대출 기간이 20년이니까 20년, 그럼 1년에 얼마씩? 25원씩 갚겠죠. 2,500만 원이지만 우리 25원으로 봤으니까, 자, 25원씩 갚아 나가요. 1년마다 원금을 25원씩 갚는데 1년마다 25원씩 갚는다.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할 건데 얘는 대출금의 이자율이 아니라 갚은 돈의 이자를 낼 필요 없으니까 뭐해? 잔금의 이자율을 계산해 줘야 돼요. 여기에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줘야 된다. 그럼 얘를 찾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잔금. 그럼 잔금을 찾으려면 얼마 갚았는지를 알아야지. 몇 번 갚았다. 지금 얘가 3회차래. 3회차.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건 여기에 3회차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얘는 매번 똑같을 거니까 몇 회차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자는 몇 회차에 낼 이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몇 번 갚은 거예요? 2번 갚았어. 2번. 아, 이걸로 3회차니까 이후에 원금을 상환했던 거를 알 수 있겠네. 1년에 얼마씩 상환했어요? 25원씩 상환했대. 2번 갚았대. 그럼 얼마 상환했다? 50원 상환한 거지. 자, 그러면 대출액이 처음에 얼마였어요? 500원이었지. 500원 빌렸는데 3회차에는
두 번 갚은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는데 50원을 갚았대. 그럼 잔금은 얼마? 450원이겠네. 500원 중에 50원 뺐으니까, 갚았으니까 이자율이 얼마? 이자율이 5% 이렇게 나왔네요. 5%, 0.05라고. 자, 그러면 450 곱하기 0.05 하면 400 곱하기 0.05 하면 얼마? 22.5 이렇게 나오네요. 이자는 22.5예요. 그러면 3회차에 원리금이 얼마냐? 얘와 얘를 더하면 되겠네. 47.5, 4,750만 원 되겠죠? 4,750만 원. 자, 이게 원금균등에서 계산한 문제인데, 자,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원금균등이니까 원금 매번 똑같이 갚겠지.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되지.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하는데 몇 회 차냐에 따라서 이자가 다를 거예요. 이자는 점점 만기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랬죠. 회차마다 이자가 달라. 자, 그러면 이자를 알려면 갚은 돈을 뺀 못 갚은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지. 갚은 거에 대한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야지. 잔금을 알려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몇 번 갚았냐를 해석해야 돼요. 몇 번 갚았냐? 3회차니까 몇 번? 2번. 얼마씩? 25원씩. 그러면 얼마? 50원 상환한 거예요. 50원 상환했다. 그러면 총 500원 중에 50원 상환했으니까 이 3회차의 잔금은 얼마? 450. 450의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 2개 더하면 원리금. 3회차에 될 원리금은 47.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금 균등의 문제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얘가 좀 더 중요한 거예요. 원금 균등 방식에서. 원금 균등 방식.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할 때 원리금 균등 방식을 내는 거고, 이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얘도 우리가 중요한 식이라고 했던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데, 잠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계산 문제 지금 우리가 사실 3시간에 끝낸다는 것도 제가 장담하지 못하긴 하겠지만 1년 내내 배웠던 모든 계산 문제형을 다 배우는 거라서 짧은 시간에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물론 원장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간단히 끝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냥 일부 버리고 내가 이것만 맞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어떤 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는 게 사실 수험이지, 이것만 나올 거야, 이것만 나올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이건 도박이에요. 공부했지만 이게 합격과 크게 연관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시간 충분해요. 1차만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충분하고, 이때 지금 계산 문제 준비해도 9문제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능한 이 시점의 이 특강을 이용해서 좀 계산 문제에서 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생겨서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셔서 네, 잘했어요, 잘됐어요 라고 하는 합격 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원리금 균등 보죠. 자, 얘가 엄청 중요해요. 얘가 우리가 화폐시간가치 계산에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곱한다, 저당상수를 이용한다. 이게 엄청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대출금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이렇게 나오는 거,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에서만 쓰이지 원금 균등에서 저당상수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대출금을 원리금으로 바꾸려면 저당상수 곱하면 된다. 자, 이건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고, 얘와 똑같은 식으로 연관 지어서 이렇게 해석했을 때, 자, 원금을 구할 때는 원금을 어떻게 구하냐면 원리금에서 뭘 빼주면 돼요? 이자를 빼주면 돼. 자, 그럴 때 그런 의미에서 대출액에다가 똑같이 대출에 저당상수 곱하는데 얘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빼기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는 거고 얘를 곱하면 이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뺀다고 했으니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뭐 남는다? 원금 남겠지. 그러니까 원금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가 아니라 저당상수에서 이자율을 뺀 값을 곱해야 돼요. 식은 똑같아요. 사실 보면 여기에서
자, 원리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해요. 원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뺀 값을 곱하는 거예요. 뺀 값. 저당상수 빼기 이자율. 이건 암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저당상수화에서 이자율을 뺀 값을 곱하냐?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고 이자를 곱하면 이자가 나오는데 빼면 뭐 나온다? 원금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회차 원금을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근데 차차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원리금이 일정한데 뭐가 준다? 이자가 줄고 뭐가 는다? 원금이 늘어요. 그럼 원금은 얼마큼 느냐? 얘가 더하는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자가 준 만큼 원금이 늘어야 돼요. 이자가 준 만큼 원금 느니까 이자율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1 플러스 R을 한 번 곱하면 2회차 원금, 한 번 더 곱하면 3회차 원금, 한 번 더 곱하면 4회차 원금, 이렇게 원금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이자를 구하려면 만약에 여기에서 3회차에 이자가 얼마냐 그러면 원리금은 매번 똑같을 거예요. 매번 일정할 거니까 여기에서 3회차에 원금을 빼주면 3회차 이자가 나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것보다는 방금 설명했던 원금 균등을 잘 정리하고 이게 내가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 풀 수 있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이게 나올지 이게 나올지는 나 몰라요. 자, 이게 준비가 끝나면 이 식을 활용해서도 한번 풀어보겠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에요. 대출금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원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 곱하기 뺀 값을 곱한다. 뺀 값. 저당상수 빼기 이자율을 곱한다. 거기에다가 점차 다음 회차에 원금을 구할 때는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몇 회차 이자를 계산하려면 원리금은 매번 똑같으니까 그 회차에 원금을 빼주면 그 회차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문제가 원리금 균등에서 2회차 이자를 계산하래요. 이자. 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2회차 이자를 구하려면 원리금에서 2회차에 원금을 빼주면 되겠네. 자,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야죠. 원리금에서 2회차에 원금을 빼면 2회차 이자가 나오겠죠. 자, 얘를 구하는 건 어떻고 얘를 구하는 건 어떤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 구하는 건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대출액 얼마? 여기에서 5억 원. 5억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 0.067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하면 원리금이에요. 자, 2회차 원금을 구하래. 그럼 1회차 원금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1 플러스 R을 한 번 곱하면 되지. 그럼 1회차 원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가 아니라 저당상수에서 이자율을 뺀 값을 곱하는 거야. 뺀 값. 저당상수 얼마? 0.067. 이자율 얼마? 0.05죠. 0.05. 다시 한번 보면 원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뺀 값을 곱하는 거예요. 저당상수 빼기 이자율. 자, 그러면 1회차 원금을 계산할 때는 500에다가 뺀 값 얼마?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예요? 0.017 이렇게 되겠지. 0.017. 0.017 하면 얘가 1회차 원금이야. 2회차 원금 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돼요. R이에요. R이 이자율. 그러면 얼마를 곱하냐면 여기다 다시 1.05를 곱하면 얘가 2회차 원금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빼주면 2회차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방식 내용.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리금 구할 때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1회차 원금을 구할 때 대출액 곱하기 차이, 뺀 값, 저당상수 빼기 이자율, 이 차이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2회차, 3회차, 4회차 원금이 얼마씩 타냐 그러면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된다. 2회차니까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
R이 이자율이니까 0.05니까 1.05 곱해주면 2회차 원금.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된다. 값은 좀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계산기가 할 거예요. 자, 그러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게 먼저 우선이다. 얘가 좀 더 중요해요. 얘 먼저 정리한 다음에 잘 익숙해지면 추가로 더 공부할 게 있을까라고 할 때 이걸 추가로 공부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특이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네, 줄지가 별로 안 왔어요. 너무 다행스러워. 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좀 조급해지고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계수 한번 보자. 입지계수. 자, 입지계수 구할 때 입지계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A 지역의 입지계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A 지역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지역이 어디 가야 돼? 위에 가야 되고 아래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러면 전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지역의 입지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전국분의 A 지역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전국분의 A 지역. 자, 이때 A 지역에서 X 산업의 입지계수가 얼마냐 그러면 자, 아래는 전국 걸 써야 되고 위에 건 지역을 써야 돼. 지역 거. 전국에서 전체 고용자 수분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위에는 A 지역에서 전체 고용자분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이렇게 번분수를 만들어서 계산은 아까 맨 위에 아래는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 다 뭐한다? 나눠준다. 이렇게 계산하면 입지계수가 나오고 얘가 1보다 크면 이건 그 지역에서 핵심이 되는 산업, 기반 산업이다 라고 얘기해요.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요즘은 좀 많이 구해라 라고 나와서 좀 어렵게 나오고 있긴 한데 하나나 두 개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보너스 문제인 거예요. 무조건 맞을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 보죠. A 도시와 B 도시의 기반 산업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4개를 한번 해봐야 돼요. 모두 다 4개. 자, 근데 내가 만약에 A 도시에서 X 산업의 입지계수가 얼마냐 이렇게 나온다라면 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전국분의 A 도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놓고 자, A 도시의 비율이니까 A 도시가 위에 가야 돼. 전국분의 A 도시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반절 이상 구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A 도시 걸 이렇게 보라는 거고 전국 건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A 도시 거 묶어놓고 전국 거 묶어놓고 여기에서 값의 비율을 해서 우리가 써놓고 계산기를 누를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요만큼은 전국 거고 요만큼은 A 도시 거죠. 지금 내가 X 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려고 그래. 그럼 아래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서 전체가 얼마? 합계가 560. 그 산업은 얼마? 240. 여기다 쓸 건 560분의 240 이렇게 쓸 거고 위에는 A 도시에서 볼 거니까 여기에서 전체가 220, 그 산업은 100이에요. 여기에다가 220분의 100 이렇게 써서 자, 번분수가 나왔으니까 계산은 맨 위아래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 모두 뭐한다? 나눠준다. 자, 공을 좀 떼고 싶으면 약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공 하나 떼고 여기도 공 하나 떼고 이렇게 약분했다라면 자,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10 곱하기 56 나누기 22 나누기 24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입지계수 되는 거예요. 자, 계산기에다가 자, 10 곱하기 56이니까 560 나누기 22 나누기 24 이렇게 하면 1.06 이렇게 나오네요. 1.06 얼마 1보다 크니까 얘는 기반 산업이 맞네. 이렇게. 자, 그러면 A 도시에서 또 A 도시에 Y 산업의 입지계수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국, 여기에 A 도시 나와야 되니까 이제 Y 산업이죠. Y 산업, 얘가 Y 산업이니까 전국에서는 얼마분의 얼마? 560분의 320, 56분의 32 이렇게 쓰고 A 도시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22분의
22분의 1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공 하나 때려줘서. 그럼 맨 위아래 곱하고 가운데 모두 나눠주면 12 곱하기 56 나누기 22 나누기 32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면 12 곱하기 56 나누기 22 나누기 32 이렇게 했더니 0.954 이렇게 나오네요. 0.95 얼마 1보다 작으니까 얘는 기반산업이 아니겠네. A도시에서 기반산업은 하나 나오는 거고, 자, B도시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B도시에서 자, 한번 지워보고 보죠. 자, 만약에 B도시에서 X산업의 입지계수가 얼마냐 그러면 전국분의 B도시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할 건 B도시 거, 전국 거 여기 있는 값들을 써서 비율을 써가지고 값을 구해봐서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봐야죠. 자, 전국에서 이제 B도시니까 전국에서 X산업이니까 이것분의 이거 X산업,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56분의 24 공 하나씩 떼고, 자, B도시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34분의 14 그래서 맨 위아래 곱하고 가운데 모두 나눠주면 값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B도시에서 Y산업의 입지계수를 쓴다면 전국분의 B도시, 자, 그때 Y산업이니까 전국에서는 이것분의 이거 56분의 32 B도시에선 이것분의 이거 Y산업이니까 전체분의 그 산업이니까 34분의 20 이렇게 해서 맨 위아래 곱하고 가운데 나눠주면 값이 얼마 나오겠죠. 자, 1보다 크냐 작냐 따지면 기반산업이냐 아니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도시 하나 B도시 하나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각각 하나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입지계수 계산하는 문제였고, 자, 입지계수의 포인트는 A지역의 그 산업의 입지계수 이렇게 나올 때 A지역이 어디? 위에, 아래는 전국 이렇게 써놓고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우리가 계산 문제를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산 문제만 보면 눈앞이 하얘져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연습을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한 번 풀어서 이걸 풀려고 달라들면 당연히 그건 욕심이에요. 하얘지지 않으려면 자주 풀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가 이런 문제다라고 눈에 들어올 거야. 그래야만 본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거지, 하얘졌다라는 건 아직 풀 단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제가 뭔가를 막 내 지식을 막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잘 가르쳤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라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입지계수를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이것만 매일 한 번씩 계속 두세 번씩 계속 풀어보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야, 이건 확실히 할 수 있겠다 라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다 라고 확 들어올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제 정복이 된 거고, 다음 문제 내가 최대대출 가능 금액 구하겠어 문제 풀겠다, 그것만 계속 하루 종일 20번씩 풀고 다음날 또 10번 풀고 다음날 10번 풀면 금방 내 거 돼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한번 했다가 한 달 지나서 한번 해볼까라면 당연히 못 풀어요. 하얘지고. 그래서 계산 문제 좀 자신이 없는 분은 자주 풀어보시는 게 정답이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감정평가 두 문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네, 좀 늦어져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사람 수는 안 줄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자, 두 문제 한번 봅시다. 네. 자, 일단 감정평가 이 두 문제는 이 원가법은 나올 확률이 90%예요. 90%. 100%는 아니지만 90%. 거래사례비교법은 나올 확률이 100%예요.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오겠다. 근데 이건 100%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먼저 공부해 놔야 돼요. 이건 먼저 공부해서 이 문제를 수없이 10번, 20번, 30번 풀어가지고, 야, 거래사례비교법은 내가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 무조건 풀어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2.5점 한 문제가 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야, 2.5점인데 그거 없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 문제에서 내가 공부를 좀 해서 기본적으로 시험장에 갔다 오면 40점 맞을 수 있어. 50점도 맞을 수 있어. 내가 좀 더 어려운 말 문제까지 몇 개 푼다라면 55점까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합격하냐 못하냐는 건 두세 문제 차이예요. 두세 문제 차이. 이때 두세 문제 차이의 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걸 풀면 합격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2.5점이 아니라 합격을 결정하는 어려운 계산 문제의 한 문제예요. 그래서 꼭 준비하셔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냥 단순히 2.5점이 아니다. 어려운 계산 문제에서 누구나 다 맞기 어려운 계산 문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특별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 먼저 봅시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계산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고, 자,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하고, 공시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지계 기타. 먼저 말 문제 얘기하자면, 자, 얘는 사정보정이 있지만 여기에는 사정보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표준지에는 사정 개입이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서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이다 보니까 사정 개입이 없어요. 사정 보정할 필요 없다. 면적요인 비교도 없어요. 그래서 시지계 기타 말 문제로 꼭 기억해놔야 되고, 자,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는 사례니까 이걸 갖다 써도 돼요. 이때는 뭘 쓰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더라 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최근 모의고사에 나왔죠. 이때 적정한은 최근 거, 도시는 몇 년?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몇 년? 5년 이내 최근 거. 도시는 집값 변동이 자주 있으니까 짧게 최근을 잡은 거고, 그 밖의 지역은 좀 길게 잡은 거예요. 이 정도의 말 문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표준지 공시가에다가 시지계 기타 말 문제를 정리해놨다면, 계산 문제는 이걸 하든 똑같은 원리는 뭐냐면 원인을 내가 결과로 바꿔줘야 돼. 결과는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려는 거고, 사례를 이용하냐 표준지를 이용하냐의 차이예요. 즉 사례를 이용해서 대상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게 만약에 공시가 기준법이라면 표준지를 이용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분의 뭘 곱하냐가 핵심인 거예요. 사례분의 대상을 곱하냐 표준지분의 대상을 곱하냐. 즉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를 갖다가 내가 대상 부동산을 구하는 거고, 공시가 기준법은 표준지를 갖다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뭐분의 뭐를 곱하냐, 사례분의 대상을 곱할 거냐 표준지분의 대상을 곱할 거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결과는 대상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 돼. 위에. 결과가 대상이니까 대상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거래 시점을 언제나 감정평가하는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뭐분의 뭐를 곱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뭐분의 뭐.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례 대신에 표준지로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꾸냐 사례를 대상으로 바꾸냐, 이 차이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토지의 가액을 물어봤는데, 토지의 가액을,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썼으니까 내가 가액은 사례에다가 여기에 사시지계면을 할 건데, 얘들은 다 뭐분의 뭐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해줄 거예요. 사례분의 대상. 자, 근데 최근 35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약간 응용했는데, 사례 가격이 이렇게 6억 2,500만 원 나왔는데 나는 토지 가액을 물어봤는데 가격 구성 비율이 토지는 80%고 건물은 20%래. 그러니까 이 6억 2,500만 원이 온전히 토지의 사례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80%만 토지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0.8을 곱하면 토지 가격은 얼마 나오냐면 5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사례 가격은 5억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하나 잠깐 응용한 거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여기에 500을 쓸 거예요. 500. 625가 아니라 500을 써야 돼요. 토지는 80%만 차지하는 거니까 여기에 0.8을 곱해서 이렇게 500을 나와야 된다.
자, 얘들은 다 사례분의 대상값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사례분의 대상. 자, 그러면 사정보정값은 값이 이렇게 나왔네요. 0.8을 해줘라. 그럼 여기에다는 0.8을 곱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보니까, 자, 지가 변동률이 5%가 올랐대요. 자, 이건 사례의 거래 시점이고, 이건 기준 시점이에요. 자,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까지 갈 때 5%가 올랐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5%가 올랐대요. 얼마가 얼마로 바뀐 거예요? 5%가 올랐대.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100이 기준이에요. 얼마가 얼마로 바뀐 거예요? 100이 105로 바뀐 거예요. 맞아요. 5% 올랐으니까. 그럼 5%가 하락했대. 얼마가 얼마로 바뀐 거예요? 100이 95로 바뀐 거지. 근데 우리는 뭐분의 뭘 써야 돼요? 사례분의 대상, 거래 시점분의 기준 시점. 언제나 대상 부동산이나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분의 얼마 곱하는 거예요? 100분의 105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 암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 1.05에 1.05. 그래서 얘는 1.05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대상은 언제나 인근 지역에 있는데 사례도 인근 지역에 있대요. 인근 지역은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의 지역 요인은 모두 뭐하다? 동일하다.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 모두 지역 요인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은 동일하니까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 보죠. 자, 5% 열세하다, 20% 우세하다라고 했는데 누가 열세하고 누가 우세한지를 봐야 돼. 누가 은는이가 붙은 주어를 봐야 돼. 누가? 대상이 얘 사례에 비해서 대상이 5% 열세하다, 대상이 20% 우세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뭐분의 뭘 써야 돼? 사례분의 대상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5% 열세하다는 걸 얼마의 수치로 바꿔야 되냐? 우리는 뭐분의 뭐? 사례분의 대상. 누가 열세해야 돼? 대상이 열세해야 돼. 그럼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얼마로 바꿔야 돼요? 95로 바꿔야 돼. 이렇게. 얘는 얼마? 0.95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20% 우세하대. 누가? 대상이 20% 우세하대요. 그럼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퍼센트 나오면 언제나 기준은 100인 거예요. 대상이 20% 우세하니까 얼마? 120. 얘를 바꿔야죠. 얘는 얼마? 1.2. 그래서 개별 요인은 0.95고 1.2 두 개를 곱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면적을 보니까 대상은 150, 사례는 100. 요만큼은 다 사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 거. 자, 그러면 뭐분의 뭐? 사례분의 대상. 사례는 얼마? 100. 대상은 150. 얼마? 1.5. 암산할 수 있어야 돼요. 1.5. 면적 요인은 1.5. 이거 다 곱하면 답인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풀 수 있다면 모든 기출문제 거래사례 비교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내셔야 돼요. 야, 뭐 어려워 보이네. 이걸 맞아야 돼. 2.5점 나 다른 거 맞추겠지. 다른 건 맞출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해서 합격 가능성이 좀 없겠다. 그러면 다른 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루 종일 내가 10번, 20번, 30번 풀어가지고 야, 이 문제는 내가 무조건 맞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뭔가 공부했는데 뭐 제대로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나왔을 때 공부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거 불확실한 거 하지 말고 하나 100%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다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날 새서라도 이걸 한 30번 풀어봐요. 그럼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 하나 문제가 합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였다는 걸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생각하실 거예요. 다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한번 해볼까요? 자, 500 곱하기 0.8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 곱하기 1.5 이렇게 했더니 718.2 이렇게 나오네요. 718.2 이렇게 5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결국 포인트는 사례분의 대상. 지금 어려운 거 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보면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얘를 구해라. 그러면 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할 건데, 자, 사례는 얘가 전부 다 토지 게 아니라 토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례는 토지가 80%니까 이걸 통해서 먼저 한번 토지만의 가격은 얼마? 사례가 500일 거예요. 0.8 곱하면.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거에서 사시지계면을 찾을 건데 사정보정치는 이렇게 나왔어요. 뭐 정상적인 거래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얘는 0.8 해줄 거고, 시점 수정은 5%가 올랐대. 거래 시점이고 기준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은 사례 거고 기준 시점은 대상 거예요. 얘가 얘로 5% 올랐다라는 말은 100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100으로 바뀌었다. 그럼 우리는 뭐분의 뭐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100분의 105 이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얼마? 1.05. 여기다 1.05 해줄 거고, 자, 지역률은 똑같으니까 할 필요 없고, 대상이 이렇게 5% 열세야 돼. 우리는 사례분의 대상 써줄 건데 대상께, 위에 게 대상, 아래는 사례인데 얘가 열세야 돼. 그럼 100에서 5를 빼줘야지. 열세하니까 95. 얘가 100일 때 얘가 95고 얘는 20% 우세야 돼요. 그러면 대상께 20% 우세하지. 그럼 100에서 20을 더해야지. 120. 100분의 120. 얘는 0.95, 얘는 1.2.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할 필요가 없고 얘가 0.95, 1.2 이렇게 해주면 되고, 면적은 사례건 100, 대상건 150. 그럼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100분의 150, 1.5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1.5. 이거 적어놓는 거 중요하잖아요. 해설제 다 있어.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를 지금 해석하려고 다시 한번 풀어드린 거예요. 연습하셔서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준비하시고, 자, 마지막 한 문제 원가법 보죠. 원가법. 자, 원가법. 올해는 수익환원 법이 아니라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원가법에 기본적으로 원가법은 가액을 구하는 건데 뭐에서 뭘 해서냐? 원가법이니까 원가를 이용하겠죠. 근데 이 원가는 무조건 무슨 원가? 제조달 원가를 써야 돼요.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여기에 취득가액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신축가액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제조달 원가가 나와야 돼요. 언제로 제조달한 거냐? 기준 시점으로 다시 바꾼 원가를 써야 돼요. 거기에다가 감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총액을 빼주면 이게 이제 적산가액, 가액이 되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건 정말로 10초에 풀 수 있어요. 10초에. 에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날새 가지고 거래사례 비교법 얘 한 30번 풀고 얘 한번 30번 풀면 30번 딱 푸는 순간 야, 이건 그냥 10초에 다 풀리네 이런 느낌 올 거예요. 한 번에 쭉 풀려나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가액을 구하려면 첫 번째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감가총액을 빼줘야 되는데 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1년 거 매년 감가액을 구해서 1년 거에 감가액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경과년수 몇 년 지난지에 따라서 1년 거가 만약에 10원인데 5년 지났어. 그럼 총 50원이 감가됐겠죠. 경과년수를 곱해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가법에서 뭘 어떻게 해야지를 생각할 때 원가법에서 가액을 구하는 건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총액을 빼는 건데, 자, 얘를 먼저 하나 구하고, 얘를 구하려면 1년 거 매년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경과년수를 곱해서 얘를 구해서 빼주면 된다. 이거 먼저 이해하는 게 핵심이지 계산기 누르면 안 돼. 먼저 자, 원가법을 구하려면 제조달 원가 구한다. 언제 원가? 기준 시점의 원가를 구해놓고 감가총액을 빼줘야 되는데 1년 거의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경과년수를 곱해줘서 감가총액을 구하고 이걸 빼주면 이게 가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자, 이 제조달 원가는 준공 당시 원가를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게 제조달 원가예요. 그러면 준공 시점분의 기준 시점 값을 곱해주면 돼요. 우리 언제나 기준 시점으로 가야 되니까 시점 수정한 거랑 똑같아요.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자, 그 다음에 1년치 감가액을 구할 때는 제조달 원가에서 내용 연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조달 원가가 100원이 나왔어요. 100원 나왔고 내용 연수가 건물의 나이가 50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50년 나누면 100원이 50년 지나면 모두 없어진대. 그럼 1년에 얼마씩? 나누면 얼마씩? 2원씩 없어지겠지. 이렇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인데 문제 조건에 내용 연수가 끝나도 잔존 가치율이 10%가 있대요. 남아있는 가치가 10%가 남아있대. 그러면 내용 연수 기간 중에 몇 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90%가 없어지는 거지. 10%는 남아있으니까 감가가 안 되는 거야. 감가되는 건 몇 프로? 90%. 그럼 여기 얼마를 곱해야 돼? 0.9를 곱한 것만, 즉 10% 뺀 90%에 해당되는 것만 50년에 나눠서 감가가 되겠지. 이게 1년치예요. 여기다 뭘 곱해야 된다? 경과년수를 곱해주면 감가총액 되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 이게 가액이 된다요. 그러니까 원가법은 이 식을 먼저 이해해야 돼.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총액. 감가총액은 1년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 곱해줘야지. 이걸 계속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총액인데 감가총액은 1년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 곱해서 구한다. 빼면 된다. 이제 마지막에 해봅시다. 자, 문제가 좀 최근에 나온 어려운 응용 문제까지 제가 포함된 거니까. 자, 처음에 사용 승인의 신축 공사비가 얘가 공력 때문에 1.2예요. 1.2. 근데 얘는 1제곱미터당 1.2라고 나왔어요. 근데 건물의 연면적이 총 300이래. 그럼 건물의 총 신축 공사비가 얼마냐? 그러면 곱해야 되겠지. 300 곱하기, 이건 300제곱미터니까 1.2를 곱하면 얼마? 360 이렇게 되겠죠. 얘가 준공 당시의 공사비야. 자, 근데 얘를 이제 우리는 제조달 원가로 바꿔줘야 돼요. 자, 원가법에서 가액을 구하려면 이 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제조달 원가에다가 뭘 빼준다? 누계 감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총액을 빼줘야 된다. 근데 얘를 구하려면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1년치 매년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뭘 곱한다? 경과년수를 곱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습해가지고 실수하는 건 경과년수를 안 해줘서 틀려요. 이거 안 해주면 무조건 틀려요. 원가법은 경과년수가 무조건 반영돼야 돼요. 자, 보니까 사용승이 2018년이고 2023년이니까 2023 빼기 2018 23 빼기 18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났다? 5년 경과했어요. 5년 경과. 이건 별표 쳐놓고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준공 당시 원가는 360원, 3억 6천이지만 우리 공력시대고 360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얘를 구해야죠. 제조달 원가. 두 번째 1년치 매년 거를 구한 다음에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곱해서 감가총액 구해서 이거에서 이걸 빼거나 반대로 빼도 되지. 마이너스만 떨어져주면 값은 똑같을 거니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조달 원가는 준공 당시 원가가 360원이에요. 이걸 기준치로 바꿔야죠. 건축비 지수가 100이 얼마로 바뀌었어? 140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얘로 바꿔야 되니까 얼마분의 얼마를 곱해야 돼? 100분의 140을 곱해야지. 얘로 바꿔야 되니까 1.4 곱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온다? 500 이렇게 나오겠네. 500 맞을까요? 360 곱하기 1.4 이렇게 나오면 540 나왔어요. 다시 한번 360 곱하기 1.4 504? 네. 504. 네. 504. 자, 504가 나왔어요. 제대로 놓고 첫 번째 구했죠. 얘 구했어.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감가총액이 아니라 1년치 매년 감가액이에요. 매년 감가액. 얘는
504가 몇 년에 걸쳐서 몇 년? 아니야, 45년 하면 안 돼요. 잔존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총 내용 연수는 5년 지났고 45년이 남았대.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총 연수는 몇 년? 50년이라고 이거 해석해야 돼요. 자, 백서는 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나왔던 응용 문제들도 다 제가 집어넣어서 좀 어렵게 문제가 냈어요. 50년을 써줘야 돼. 50년. 그냥 내용전 나오시면 그냥 쓰면 되는데, 잔존이라고 나왔을 때 경과년수와 남은 걸 더해야 총년수가 나온다. 그래서 50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또 보니까 잔존 가치가 10%가 남아있대. 내용연수가 끝났는데도. 그러면 10%는 감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몇 프로만 감가된다는 얘기예요? 90%만 감가된다는 얘기예요. 이 504에 100%가 아니라 90%만 감가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전체가 아니라 몇 년 거? 1년 거. 이걸 전체 년수로 바꿔주려면 뭘 곱해야 돼요? 경과년수를 곱해줘야 돼.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 5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이 나오는 게 이게 뭐다? 감가총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곱해줘 틀린 거예요. 지금 구한 건 1년치 감가액이고 여기에다가 경과년수 5년을 곱해줘야 얘가 뭐냐면 감가총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504 곱하기 0.9 나누기 50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45.36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45.36이에요. 자, 그러면 제조문과 아까 504 나왔어요. 504 나왔고, 자, 감가총액이 45.36 나왔으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도 되고 이거에서 이걸 빼도 되지.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면 504를 빼면 45.36에서 빼기 504 이렇게 하면 458.64 이렇게 나오네요. 이 차이가 보니까 458.64 이렇게,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머릿속에 이런 계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먼저 이해해야 돼. 이거 아니, 합격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해석을 해줬으면 내가, 그래요? 네, 심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해내야 돼. 내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뭔지를 좀 찾아내가지고 그걸 좀 해석해서 좀 고민해가지고 연습하는 게 이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길을 얘기했는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막 하다가 안 돼요.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먼저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자, 머릿속에 원가법을 계산할 때 뭘 해야 되는지를 떠올려야 돼요. 원가인데 무슨 원가 써? 이건 말 문제도 중요해요. 제조절 원가를 써야 돼. 언제 시점의 원가? 기준 시점의 원가. 거기에다가 감가액을 빼면 나오는데 총 감가액을 빼줘야지. 근데 처음부터 총 감가액이 아니라 1년치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뭘 곱해야 돼? 1년에 얼마씩 감가됐대. 그럼 몇 년 지났는지를 알아야지. 경과년수 곱하면 총 감가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조절 원가에다가 총 감가액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 값이 가액이 되는 거예요. 적산가액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자, 여기 1제곱미터당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연면적으로 곱하면 얘가 아까 얼마 나왔냐면 360이 나왔죠. 곱하면 360이 신축가액이에요. 준공 당시의 신축가액이고, 얘가 보니까 5년이 경과됐네. 이거 안 쓰면 틀린다 그랬지. 별표 체크해놓고, 자, 그럼 해봅시다. 머릿속에 제조절 원가 먼저 구해야 돼. 그 다음에 1년치 감가액 구해야 돼. 경과년수 곱하면 감가총액 나와. 빼주면 이게 적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360을 제조절 원가로 바꾸려면 얘가 얘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건축비가 얼마분의 얼마? 100분의 140. 계산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먼저 하나 계산해 놓으면 360 곱하기 101.4 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504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게 제조절 원가예요. 504, 이게 첫 번째 내가 제조절 원가를 구했어요. 두 번째 구할 거는 1년치 감가액이야. 1년치 감가액.
그러면 504가 몇 년에 걸쳐서 잔존 나왔으니까 여기 5년을 더해야지 경과년수. 몇 년? 50년. 그러면 1년치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잔존 가치가 10% 남았대. 그럼 10%는 감가되지 않는다는 거고 90%만 감가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얼마? 0.9. 얘가 1년치 매년 감가액. 여기에다가 별표 쳐진 이걸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 여기에다가 5년을 곱해줘야 이 값을 뭐라고 한다? 감가 누계액, 감가 총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왔냐면 한번 해볼게요. 504 곱하기 0.9 나누기 50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45.3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이게 적상하게 되는 거예요. 504 빼기 45.36이나 45.36 빼기 504. 이 계산이 뭐가 어렵냐라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를 알아야 이걸 하는 거예요. 얘가 뭐다? 최소절 원가. 얘는 뭐다? 1년치 감가액. 경과년수 곱하면 감가 총액. 이거 차이가 적상가액 되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한 문제를 풀려면 내가 다른 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30번 50번 풀면 그냥 보통 정도면 30번 풀면 내 거 돼.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 괴로웠던 거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풀면 야, 이 문제 별거 아니네 라고 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 본시험장에 풀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얘기는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는 걸로 열심히 하셔라. 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 2시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좀 설명이 좀 자세히 해주다 보니까 3시간 한 20분 걸렸는데 쉬는 시간 20분이면 3시간 걸렸네요. 네. 고생하셨고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계산 문제 3문제 이상 맞아가지고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